나는 평생 사람을 움직이는 일을 해왔다. 수천 명의 임직원,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상대했다. 그 속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남자는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어머니들이 묻는다. 회장님, 왜 우리 아들은 한 번 말해서 안 될까요? 왜 10번을 얘기해야 겨우 움직일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정상입니다. 사람은 원래 말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았다. 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대부분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모습을 수도 없이 봤다. 그래서 깨달았다. 말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 이 사람을 바꾼다. 사람은 한 번의 지시로 움직이지 않는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이해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숙제해라 라고 10번 말해도 소용없다. 아이는 그 말의 이유를 모른다. 그저 엄마가 화났다는 감정만 느낀다. 결국 아이는 반항으로 대답한다. 나는 삼성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라. 아들을 움직이고 싶다면 그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를 알아야 한다. 남자아이의 세계는 질서로 돌아간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인정이 있다. 엄마의 말보다 친구의 시선, 교실의 위계가 더 중요하다.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세계의 질서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말한다. 명령하기 전에 세계를 이해하라. 마른 공기와 같다. 너무 많으면 소음이 되고 너무 적으면 단절이 된다. 내가 배운 리더십의 핵심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는 꾸짖음이 아니라 방향이 되어야 한다. 나는 회사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한마디가 회사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 속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도 똑같다. 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이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 철학이 납득되는 순간 아이의 행동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바뀐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설득할 수는 있다. 말로 통제하려는 부모는 실패한다. 하지만 마음을 읽고 설득하려는 부모는 결국 이긴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 질문은 이미 잘못된 출발이다. 아이에게는 왜 들어야 하는지가 납득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른의 기준에서만 옳고 그름을 말하면 아이는 그저 부당한 권위로 느낀다. 나는 임직원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명령보다 신뢰가 먼저다. 신뢰는 관계의 토대이고 신뢰가 없는 명령은 항상 반발을 부른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건 반항이 아니다.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자는 결과로 배우고 인정으로 성장한다. 말로 훈계하면 반항하지만 작은 성취를 인정해주면 스스로 규칙을 지킨다. 그것이 남자의 본성이다. 나는 삼성의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인정받을 행동을 하라. 아이도 마찬가지다. 왜 나를 몰라줘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내가 자랑스럽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그 시작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서 나온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지만 어머니의 표정과 습관을 따라 배운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다. 삼성의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수백 번의 교육보다 단 한 번의 일관된 행동이 문화를 바꿨다. 말로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라. 아이를 바꾸는 건 당신의 모습이다. 리더는 말로 지휘하지 않는다. 리더는 기준으로 지휘한다. 가정의 리더도 마찬가지다. 말이 많을수록 기준은 약해지고 기준이 분명할수록 말은 짧아진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 번 말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버렸다. 대신 내가 보여준 모습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직 기준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결국 아들을 바꾸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철학이다. 나는 오랫동안 조직을 이끌며 남자들의 세계를 보았다. 그 속은 단순하지만 복잡하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 아들의 세계도 다르지 않다.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은 왜 공감이 없을까라고 묻는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공감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 뿐이다. 남자의 세계는 공감의 언어가 아니라 질서의 언어로 움직인다. 다른 감정의 미세한 파동을 읽지만 아들은 그 대신 질서 속의 위치를 잇는다. 그게 남자들의 관계 방식이다. 회사에서도 그랬다. 일을 많이 걷도 일을 회의 자리에서 누가 먼저 말하고 누가 조용히 듣는지 누가 한마디 던졌을 때 웃음이 터지는지 이 모든 것이 그들 세계의 위계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임원들에게 말했다. 리더는 공감보다 질서를 세워야 한다. 공감은 마음을 어루만지지만 질서는 방향을 만든다. 그리고 남자는 방향이 있을 때 안정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남자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본다. 그 질서가 불분명하면 불안해진다. 그래서 자꾸 장난을 치고 웃기고 규칙을 흔든다. 그건 반항이 아니라 질서를 확인하려는 본능이다.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민준아, 그렇게 하면 엄마 속상해. 그러면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감정의 언어는 아이의 세계에선 번역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민준아, 지금은 이걸 해야 해. 왜냐하면 우리 집의 규칙이 이거니까. 아이의 세계에서 질서는 명확할수록 안전하다. 감정은 순간을 흔들지만 질서는 방향을 잡는다. 내가 기업을 경영할 때도 가장 큰 혼란은 규칙이 불분명할 때 일어났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무엇이 기준인지 모를 때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규칙은 냉정해야 하고 감정은 따뜻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도 같다. 따뜻한 감정으로 품되 질서의 기준은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이 서면 아이는 안정되고 그 안에서 비로소 공감이 자란다. 남자아이들은 웃음을 통해 서열을 만든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선생님을 웃기면 그 순간 교실의 중심이 된다. 여자아이의 세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미움받지만은 남자아이의 세계에서는 존경받는 행동이 된다. 그래서 아들은 혼나면서도 웃는다. 엄마는 진지한데 아이는 장난을 친다.
그 모습이 미쳐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아직 나를 보고 있구나. 즉, 관심의 연결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건 오히려 희망적인 신호다. 아들의 세계에서는 무시가 가장 큰 단절이다. 장난이라도 치는 건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나는 종종 아버지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사랑보다 존경을 먼저 배운다. 사랑은 감정의 흐름이지만 존경은 구조인식이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엄마는 어떤 기준으로 나를 대하나 가 더 중요하다. 그 기준이 흔들릴 때 아들은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내고 다음날 갑자기 다정하게 웃으면 아이의 세계는 혼란에 빠진다. 감정의 온도보다 규칙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리더는 기분으로 지휘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지휘한다. 집에서도 같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허락하고 내일은 피곤해서 화를 내면은 아이의 마음속에 질서가 무너진다. 남자아이의 세계에서 질서는 곧 신뢰다. 그 신뢰가 깨지면은 아무리 다정해도 아이의 마음은 다친다. 그러나 한번 세운 규칙을 감정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하면은 그 순간부터 아이는 안정을 배운다. 아, 엄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존경의 씨앗이다. 나는 직원들을 평가할 때 늘 그들의 감정보다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먼저 봤다. 감정이야 누구나 요동친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결국 팀을 이끈다.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곧 교육이다. 아들에게 공감을 가르치려면 먼저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 질서 없는 공감은 혼란이고 공감이 있는 질서는 인격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 남자는 공감으로 위로받지 않는다. 질서 속에서 안심한다. 아들은 엄마의 눈물보다 엄마의 일관된 기준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 안정이 쌓이면은 비로소 공감이 자란다. 공감이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의 기반은 질서다. 남자아이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 언어의 첫 단어는 공감이 아니라 질서다. 그리고 그 질서를 배우는 첫 교사는 바로 어머니의 일관된 행동이다. 나는 젊은 시절 회의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 앉았다. 책상 너머의 눈빛,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언제나 느꼈다. 마주보는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충돌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회의실 구조를 바꿨다. 상대방과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고개를 숙이고 듣던 이들이 스스로 말을 꺼냈다. 그 경험은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다. 이후 나는 그 방식을 나란히 리더십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자식 교육에서도 똑같이 통한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민준아, 엄마 좀 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러나 이 한 문장은 아들의 귀에 이렇게 들린다.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다. 남자들은 눈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톤을 분석하고 이 대화가 얼마나 길어질지 계산한다. 이건 회사에서도 똑같다. 상사가 잠깐 들어와 라고 부르면은 직원은 이미 긴장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공기는 이미 딱딱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은 귀로 들어가지만 마음은 공간으로 들어간다. 공간의 온도가 편해야 마음이 열린다. 아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먼저 마주보는 공간을 버려야 한다. 어느 날 나는 젊은 임원 하나를 불렀다. 그는 부하 직원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다. 나는 그를 내 옆자리에 앉혔다.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그에게 먼저 묻지 않았다. 잠시 기다렸다. 그때 그가 말했다. 회장님,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주 앉으면 말이 안 나오는데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말이 나오네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마음은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열린다. 어머니들도 이 원리를 알면 좋겠다. 아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그의 옆자리에 앉으라. 같이 레고를 만들거나 같이 드라이브를 하거나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말하라. 그 공간에서 대화는 명령이 아니라 공유가 된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리더는 부하의 눈을 보지 말고 그의 방향을 보라. 마찬가지로 부모는 아들의 눈을 쳐다보지 말고 그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 아이의 세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관심 속에서 대화는 시작된다. 많은 어머니들은 내 아들이 나랑 얘기를 안 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아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는 마주보고 하는 대화를 불편해할 뿐이다. 그건 남자의 본능이다. 남자는 말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다. 무언가를 함께 하기 위해 모인다.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면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것이 남자의 언어 구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아들에게 말을 걸지 말고 함께 무언가를 하라. 그 함께함 속에서 대화는 저절로 열린다. 이것은 단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 기술이 아니라 리더와 팀원, 남편과 아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본 원리다. 나는 삼성의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상대를 앉히지 말고 걸어라. 걷는 동안에는 서로의 얼굴이 아닌 같은 방향의 풍경을 본다. 그때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다. 아들과의 대화도 이와 같다. 그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그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의 취미, 그의 게임, 그의 관심사, 그 속으로 한 발만 들어가면 아들은 엄마가 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신호를 받는다. 그때부터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교감이 된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을 관찰했다. 그들의 말투보다 침묵 속의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봤다. 대부분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남자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잠든 엄마의 곁에 이불을 덮어주는 그 행동이 그의 언어다. 이 언어를 들을 줄 아는 부모만이 진짜 대화를 한다. 말은 배우기 쉽지만 침묵을 듣는 법은 평생의 훈련이다. 나는 그것을 대화의 문법이라 부른다. 어머니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아들은 대화로 설득되지 않고 경험으로 설득된다. 그에게 말을 들려주기보다 그와 같은 장면을 살아야 한다. 같이 만들어보고, 같이 실패해보고, 같이 웃어야 한다. 그 체험 속에서 대화가 스며든다. 회사를 경영하며 나는 수없이 많은 회의보다 단 한 번의 현장 동행이 더 큰 설득력을 가졌음을 배웠다. 아이에게도 똑같다. 10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같이 하는 경험이 그의 마음을 연다. 대화의 문법은 이렇다. 정면이 아닌 옆, 질문이 아닌 공유, 명령이 아닌 참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남자를
움직이는 언어이며 아들은 마음을 여는 문법이다. 그리고 그 문법은 리더십의 본질이자 인간 이해의 시작이다. 나는 수많은 회의와 갈등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말했느냐 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말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였다. 그 깨달음은 아들을 키우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 아들이 게임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너 지금까지 놀고 또 게임이야. 숙제부터 해. 이 한마디에 아이의 귀는 닫힌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공감이 없는 지시보다 순서가 맞는 대화가 낫다. 아이에게 규칙을 가르치려면 먼저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논리가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열린다. 그래서 첫 문장은 늘 맞아로 시작해야 한다. 맞아, 지금 게임하고 싶지. 엄마도 그거 알아. 이 한 문장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린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이 온다. 그런데 우리 집 규칙 기억나? 숙제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었잖아. 이것이 바로 공감 규칙의 순서다. 내가 삼성의 조직 문화를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절대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먼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방식의 배경과 논리를 인정했다. 당신들이 이렇게 일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의 순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공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 순서를 어기면 모든 말은 명령이 된다. 아들과의 대화도 같다. 엄마의 목표가 순종이 아니라 이해라면 먼저 마음의 순서를 맞춰야 한다. 남자는 논리보다 체면을 먼저 느낀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면 내용을 듣기도 전에 자존심 방어가 작동한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임원회의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봤다. 젊은 간부가 발표를 하고 누군가가 그건 아니지라고 끊는 순간 회의장은 싸늘해졌다. 그는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그는 배운 게 없었다. 단지 내가 틀리면 공격받는다. 는 감정만 남았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너 그거 왜 또 틀렸어? 이 말은 지식이 아니라 수치심을 남긴다. 지식은 수정하면 되지만 수치심은 복수심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체면을 세워줘라. 공감의 첫 문장은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 안에서야 비로소 지시가 통한다. 공감이란 아이의 말에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다. 인정의 순서가 앞서야 가르침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교육의 기술이자 리더십의 기술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순서가 어긋난 대화는 옳은 말도 상처가 된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항상 정답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 세계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 확신이 생기면 그때서야 규칙을 받아들인다. 나는 공감의 순서를 다리 놓기라고 부른다.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가 먼저 놓여야 하듯 이해시키기 전에 마음의 다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공감 없이 바로 지시하면은 그 말은 공중에 떨어져 부서진다. 아이가 나 지금
게임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감정에는 단순한 욕구보다 나도 내 시간을 통제하고 싶다는 자존감이 숨어 있다. 그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하면 아이의 반발심은 2배로 커진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리더십이란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순서의 예술이다. 그 예술의 첫 번째 붓질은 공감이고 2번째 붓질이 지시다. 순서를 바꾸면 아무리 옳은 말도 벽에 부딪힌다. 부모의 언어에는 2가지 톤이 있다. 하나는 통제의 말, 하나는 교감의 말이다. 통제의 말은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교감의 말은 오랫동안 습관을 남긴다. 나는 아들에게도 직원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명령은 머리에 남지만 공감은 마음에 남는다.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바뀐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도 위협도 아닌 순서의 지혜다. 공감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감이 감정을 열고 그 다음에 지시가 행동을 만든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 순간 부모의 언어는 잔소리가 아니라 리더십이 된다.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권위나 강한 말이 아니다. 단지 한 줄의 올바른 순서일 뿐이다. 맞아,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이 규칙을 지켜야 해. 이 2문장을 잊지 말라. 그것이 가정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구조이자 내가 평생 지켜온 대화의 원칙이다. 나는 늘 사람을 관찰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힘으로 닿는지를 보았다. 회장으로서 수많은 리더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말의 온도가 아니라 말의 구조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예쁘게 부드럽게 말하려 한다. 그러나 조직을 혹은 아들을 움직이려면 예쁜 말보다 명확한 말이 필요하다. 요즘 어머니들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다. 아이를 존중하려면 상냥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민준아, 자꾸 그렇게 게임하면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속상해. 엄마 아파. 너 엄마 아프면 좋겠어? 이건 애정의 표현이지만 아들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엄마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게임하는 거랑 엄마 아픈 게 무슨 상관이지? 이건 남자아이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남자는 감정의 언어보다 논리의 언어로 반응한다. 감정으로 말하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절절한 말이 오히려 벽이 된다. 나는 기업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봤다. 감정으로 회사를 설득하려는 리더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자. 정말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수치가 없는 말은 감정은 자극하지만 행동을 남기지 않는다. 남자에게는 애매한 말보다 직선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이 남성의 구조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아끼고 명령을 명확히 하라. 민준아, 엄마 너무 힘들어. 대신 민준아, 지금 게임 끄고 숙제 10분만 하자. 이 한마디가 훨씬 효과적이다. 명확한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담겨 있다. 명확하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뜻이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어느 간부가 나에게 보고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사업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물었다. 지켜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리더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을 담아야 한다. 지켜본다는 말은 겉보기엔 예의 있고 부드럽지만은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다. 그런 말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 리더가 해야 할 말은 불편하더라도 이건 하자 혹은 이건 하지 말자이다. 가정에서도 같다. 부모의 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이는 혼란 속에서 자란다. 할 수도 있고 하지 말 수도 있어. 이런 말은 아이에게 자유가 아니라 불안을 준다. 아들은 엄마의 표정보다 규칙의 일관성을 더 크게 본다. 말이 다정해도 행동이 흔들리면 그건 신뢰를 잃는다. 말이 조금 단호해도 기준이 일정하면은 그건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부드러운 리더보다 일관된 리더가 더 존경받는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은 다정함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을 원한다. 남자는 감정의 변화를 읽지 못하지만 행동의 패턴은 정확히 기억한다. 어제는 허락하고 오늘은 금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모순으로 느껴진다. 엄마는 왜 어제는 괜찮다더니 오늘은 화내지? 이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어느 날 한 임원 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남편은 제가 화낼 때보다 차분할 때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남편이 당신의 감정보다 원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순간을 흔들지만 원칙은 마음을 정돈한다. 그래서 진짜 강한 말은 소리 지르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낸 단호한 말이다. 아들에게 하지마 라고 외치는 대신 민준아, 엄마가 한 번 말하면은 두 번은 반복하지 않아. 이 한 문장이 훨씬 강하다. 감정이 아니라 예고된 질서로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항상 같은 원칙을 세웠다. 명확하게 말하고 감정은 절제하라.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이다. 상대의 이성에 호소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예의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언어가 명확해지는 순간 아들은 처음으로 엄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 신뢰가 생기면 규칙은 스스로 지켜진다. 사랑은 감정으로 전달되지만 존경은 명확함으로 쌓인다. 그리고 남자는 사랑보다 존경을 따르는 존재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마주했다.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운 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의 말이었다. 이거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거다. 그 단호한 말 한 줄이 나를 움직였다. 아들에게도 똑같다. 그는 위로보다 방향을 원한다. 예쁜 말보다 분명한 말, 따뜻한 감정보다 확실한 기준, 그게 진짜 사랑이다. 예쁘게만 말하면 아무도 안 따른다. 이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삶과 경영, 그리고 교육의 원칙이다. 사람은 예쁜 말에 감동받지 않는다. 그 대신 명확한 말에서 안심하고 일관된 말에서 따른다. 그게 리더의 언어이고 부모의 언어이며 내가 평생 지켜온 말의 철학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열정과 감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감정은 순간을 이기지만 규칙은 세월을 이긴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통제는 감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감정으로 시작한 지시는 감정이 식는 순간 힘을 잃는다. 그러나 예고된 규칙은 시간이 지나도 작동한다. 그건 제도의 힘이고 일관성의 신뢰다. 요즘 부모들은 훈육을 감정의 전쟁으로 치른다. 화가 나서
훈육하고 미안해서 달래고 다시 화가 나면 또 훈육한다. 그러나 이런 반복 속에서 아이는 무엇이 옳은지보다 엄마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운다. 나는 이걸 조직에서도 똑같이 봤다. 리더가 기준 없이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직원들은 일보다 상사의 감정 온도를 먼저 본다. 그 순간 조직은 멈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십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예고된 행동이다. 아들에게도 이 원칙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화를 내면 아이는 메시지가 아닌 감정을 기억한다. 하지만 예고된 규칙을 따르면 훈육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민준아, 오늘 숙제 안 하면 내일 게임 시간 30분 줄일게.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내일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예고된 규칙의 힘이다. 감정은 불안정하지만 예고된 규칙은 예측 가능하다. 아이에게 예측 가능성은 곧 신뢰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보았다. 어느 부장이 회의 중에 감정적으로 부하를 질책했다. 그날 이후 그 팀은 아무도 그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지시보다 그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그건 이미 리더십에 실패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리더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원칙은 제도다. 가정도 회사도 똑같다. 감정적인 부모는 예측 불가능한 리더와 같다. 오늘은 화내고 내일은 미소 짓고 아이는 그 사이에서 기준을 잃는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저는 화내지 않으려고 참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요. 나는 말했다.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미뤄둔 감정 폭발일 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훈육이 아니다. 규칙을 예고하고 그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훈육이다. 예고된 규칙은 분노의 예방장치다.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아이에게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훈육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된다. 절차는 화를 대신한다. 나는 이런 원칙을 감정 최소화 경영이라 불렀다. 사람이 감정으로 움직일 때 조직은 흔들린다. 하지만 규칙으로 움직일 때 조직은 성장한다. 가정에서도 동일하다. 엄마의 표정보다 규칙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 일관성이 쌓이면은 아이는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게 된다. 두려움은 순간을 통제하지만 존중은 평생을 이끈다. 리더에게 필요한 건 예고된 행동의 습관이다. 회사에서 나는 늘 말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직원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엄마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화내지 않고 단지 정해진 규칙대로 하실 거야.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훈육은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나는 이런 부모들을 많이 봤다. 아이가 잘못하면 즉시 화를 내고 며칠 뒤 스스로 미안해하며 아이를 안아준다. 그 아이는 자라서 이렇게 배운다. 규칙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화가 나면 참다가 언젠가는 폭발해도 괜찮다. 이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위험한 학습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일시적 경고음일 뿐이다. 진짜 리더는 규칙으로 경고한다. 예고된 규칙은 부모의 품격이다. 그 규칙이 존재하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이 권위를 만든다. 아이를 다스리는 힘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안정감에서 나온다. 아이는 이 안정감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배운다. 회사에서 직원이 규정으로 움직이듯 가정에서 아이는 엄마의 일관성으로 배운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가슴에 새겼다. 리더의 예측 가능성은 조직의 안정이다. 감정은 사람을 흔들고 규칙은 사람을 키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고된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 부모가 감정으로 다스리면 아이는 두려움을 배우지만은 부모가 규칙으로 다스리면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결국 진짜 리더십은 감정을 절제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식이며 내가 평생 배운 통제의 철학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 했다. 회사를, 문화를, 그리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 과정에서 수없이 부딪히며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단 존중받을 때 스스로 바뀐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똑같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바꾸려 한다. 이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을 말해야 하니? 하지만 정작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존중이 결핍된 교정은 지시가 아니라 지적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문제를 봤다. 어떤 리더는 늘 옳은 말을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말엔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시했고 직원들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다. 그 조직엔 자발성이 없었다. 리더십이란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설득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가 부하의 자존심을 먼저 세워주지 않으면 어떤 지시도 통하지 않는다. 아들도 같다. 아이를 교정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 자존심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게 남자의 본능이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는 어떤 충고도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를 혼내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은 존중받고 있는가? 그 존중이 채워진 뒤라야 교정이 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인간의 작동 원리다. 나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다. 한 간부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다. 모든 임원이 그를 비난했다.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그래도 당신이 시도했기에 우리는 길을 알았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새벽마다 회사를 지켰다. 그는 존중을 받았기에 스스로 변했다. 교정보다 존중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왜 그렇게 산만하니? 왜 집중을 못하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사랑보다 비난의 온도를 먼저 느낀다. 그때 아이의 마음은 다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엄마는 나를 싫어해. 그 순간 교정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아이가 배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바꿀 때 늘 시간을 썼다. 10분의 교정보다 50분의 인정. 이게 나의 원칙이었다. 그 50분 동안 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았다. 당신은 이런 점이 탁월하다. 이건 정말 잘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때 비로소 교정이 통한다. 아들에게도 똑같다. 민준아,
너 에너지 넘치는 거 있잖아. 그게 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이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심을 살린다. 그 후에 말하라. 그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연습해 보자. 이 순서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남자아이에게는 사랑보다 인정의 언어가 통한다. 그는 사랑을 말로 받지 않는다. 엄마 사랑해. 이 말보다 민준아, 오늘 네가 그걸 끝까지 해냈구나. 이 한마디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남자는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지 않고 존중의 형태로 체험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보다 어머니의 태도와 시선이 중요하다. 비난의 눈빛 대신 나는 내 가능성을 믿는다라는 표정이 필요하다. 그 표정이 아이의 자존심을 세운다. 나는 삼성의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단 스스로를 무시하지는 마라. 이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아이를 교정할 때 넌 왜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이건 너답지 않아 라고 말하라. 넌 틀렸다는 자존심을 부수지만 너답지 않다는 자존심을 깨우는 말이다. 이 차이가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일으켜 세우느냐를 결정한다. 부모는 때로 스승보다 위대하다.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부모는 존중의 감각을 가르친다. 그 감각을 배운 아이는 사회에 나가 누구에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기업에서도 그랬다. 능력보다 존중을 아는 인재가 결국 조직을 성장시켰다. 왜냐하면 존중은 지식을 넘어 인간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힘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교정보다 먼저 존중을 채워야 한다. 존중이 없는 교정은 복종을 낳고 존중이 있는 교정은 성장을 낳는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을 통해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은 꾸지점으로 변하지 않는다. 존중으로 스스로 바뀐다. 이 문장은 내가 평생 경영과 인생에서 얻은 결론이다. 회사를 이끌 때나 아들을 키울 때나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존중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여야만 비로소 교정은 사랑의 형태로 완성된다. 나는 오랫동안 남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어릴 적 내 아버지로부터, 청년 시절 함께 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평생 함께한 수많은 리더들로부터 나는 한 가지 본질을 보았다. 남자는 사랑보다 인정을 먹고 산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아들을 키우는 일도 사람을 이끄는 일도 훨씬 쉬워진다. 어릴 적부터 남자는 세상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는 사랑받고 싶다보다 인정받고 싶다를 먼저 배운다. 이건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다. 아들은 엄마의 따뜻한 품보다 너 잘했어 라는 한마디에 눈이 반짝인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인정의 갈증을 안고 산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나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남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급여로 움직이지 않았다. 상사의 한마디, 이번엔 내 덕분이다. 그 말 한 줄에 밤을 새워 일했다. 돈보다 강한 동기였다. 그건 바로 인정 욕구의 본능이었다. 이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충돌한다. 아내는 사랑을 표현하고 어머니는 정성을 다하지만 남자는 그것보다 나를 신뢰하느냐를 본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인정의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사람은 비판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인정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남자아이도 그렇다. 그는 혼나면서도 왜 반항하지 않고 어떤 순간엔 울지 않고 묵묵히 있는가? 그건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존중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죠? 사랑을 줘도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말했다. 그 아이는 사랑이 아니라 신뢰를 원합니다. 신뢰는 넌 할 수 있다. 넌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남자의 가슴을 움직인다. 아이에게 하지 마라, 위험해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준비를 먼저 해보자. 이 말은 아이의 자존심을 살리고 동시에 책임을 가르친다. 남자는 보호받을 때보다 인정받으며 맡겨질 때 성장한다. 나는 삼성에서 이 원칙을 실험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맡겼다. 실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스스로를 초월했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인정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너 믿는다. 이 짧은 말은 그 어떤 꾸중보다 강하다. 그 한마디가 아이를 문제아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 나는 평생 사람의 동기를 연구했다. 그중 남자의 동기는 단 하나였다. 나를 믿어주는가? 비난은 반항을 낳고 지시는 복종을 낳지만 인정은 책임을 낳는다.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그를 인정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찾는다. 그게 남자의 구조다. 남자는 사랑을 받으면 기뻐하지만은 인정받으면 달라진다. 사랑이 위로라면 인정은 추진력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관계를 유지시키지만 인정은 관계를 성장시킨다. 가정의 따뜻함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는 인정으로 유지된다. 부모가 아들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그는 스스로 규칙을 세운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비롯된 순종이다. 많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들은 감정이 메말랐어요.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려 한다. 그걸 잊지 못하면 오해가 생긴다. 아들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있고 고장난 물건을 고쳐 놓는다. 그게 그의 사랑의 언어다. 그 행동 속에는 엄마,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남자들의 성공과 실패를 봤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로부터 깊이 인정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은 끝내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인정으로 태어나서 인정으로 죽는다. 아버지의 한마디 수고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눈을 감는 남자들을 나는 수없이 봤다.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엄마가 너를 믿었다라는 기억이다. 그 기억 하나가 아들을 평생 버티게 한다. 나는 회사를 떠나며 임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낼 거라 확신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나의 경영 철학이자 인간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었다. 남자는 사랑보다 인정을 원한다.
그리고 인정받은 남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문장이 내 인생의 결론이었다.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여, 사랑으로 감싸기 전에 먼저 인정으로 세워주어라. 그 인정이 아이의 세상을 바꾸고 그 세상이 바로 당신의 가정이다.